이오지마 전투는 1944년 8월부터 1945년 3월 26일까지 벌어졌던 격전이에요. 1일 최대 폭탄을 800톤을 투하했대요. 미 해병 상륙군단이 이오지마 해안에 상륙을 하죠. 일본군의 화력이 미군에 집중됩니다. 단 하루에 548명이 전사하고 1755명이 부상을 입어서 전투불능이 됩니다. 스리바치 산을 점령하는 게 이틀 걸립니다. 이오지마 전투의 결정적 하루 두 번째 시간이죠. 스리바치 산에서 미군이 동굴과 갱도 곳곳에 숨은 일본군을 탐색 경멸하는 동안 미군 주력이 이오지마 중앙에 모토야마를 공격을 합니다. 미군은 주요 목표가 비행장 그 주변 고지 일부 거기를 먼저 점령을 하고 부대를 재편성해서 이오지마 동남쪽 타마나산 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죠. 미군의 작전 목표는 중요 지형지물 확보였어요. 일본군은 여전히 옥쇄, 최대한 미군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지원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군도 작전 목표가 바뀝니다. 일본군을 완전히 다 경멸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한다? 군대별로 화염방사기를 나눠준다. 그리고 수류탄을 아낌없이 던져,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전차와 장갑차에 화염방사기를 달아요. 그래서 동굴 바위 틈에 보이는 대로 화염방사기를 쏩니다. 또 어떤 곳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일본군이 이 밑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구멍을 뚫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도 저항은 맹렬했습니다. 그중 센다 타다스의 소장이 훈련시킨 혼성 제2여단이 있었거든요. 얘들이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이 혼성 제2여단은 소부대 단위로 이성되어 온 병사들을 모은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으면 그렇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이런 부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센다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정도의 교육훈련. 센다는 전쟁에 살고 전쟁에 죽는, 말하자면 타협을 모르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타다산으로 이어지는 모든 접근로에 장애물을 다 설치했대요. 그리고 장애물마다 공용화기, 엄폐호를 다 배치해가지고 걸리면 쏘고 걸리면 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리고 방어 계획도 어떻게 해놨냐면 1선이 무너지면 2선 지원 사격하에 3선으로 진지를 변환을 하고, 2선이 무너지면 3선 지원 사격하에 또 4선으로 이동. 그러니까는 다중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반복 훈련을 시켜서 몸에 체득이 되도록 한 거예요. 마지막 병사 한 명까지 전투를 하다 다 죽게. 정말 신물이 났겠죠. 그래서 타마나산 일대의 전투가 어찌나 맹렬했던지 미군이 여기를 고기 분쇄기라고 불렀대요. 들어가면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러나 미군이 병력, 화력, 물자면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말 그대로 거의 경멸이 됩니다. 남은 일본군 주요 지휘부 장병들이 모여서 3월 5일 섬 북단에서 바다를 등에 지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때 진지 안에는 400명 정도의 일본군 잔당이 남아 있었는데요. 3월 16일 이오지마 방어사령관이 이른바 결별 전보를 보내요. 일본 총참모부도 이러한 결별 전보를 받아보고 나서 최후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감을 하고 이 방어사령관이 중장이었는데요. 이거를 대장으로 진급 명령을 발령합니다. 그 예감대로 3월 17일에 미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포격도 하고 함포사격도 하고 공군 폭격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사격을 집중하기도 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길 기다린 거예요. 왜?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려고. 이미 이긴 전투인데 병력 피해가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5일, 6일이 지나서 3월 26일이 됩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 언제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죠? 새벽 3시에서 4시 가장 취약합니다. 일본군이 이때 야습을 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기에는 예측할 수도 있죠. 한 번 오겠구나. 근데 미군은 일본군이 야습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미군은 반자의 공격이라든지 자살 공격 같은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 그 자살 공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운 젊은 목숨만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마지막 교전으로 미군이 53명이 전사하고 119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일본군은 대부분 전사하죠.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결까지 했다고 해요. 이 일본군 최후의 공격을 패퇴시킨 3월 26일 09시 미군이 이오지마 점령을 공식 선언을 하죠. 이 작전 전체를 지휘한 일본군 방어사령관, 기록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사에서 유일하게 공격부대 선봉에서 싸운 사성장군, 이 사람이 바로 후리바야시 타다미치입니다. 자, 영화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명작이죠. 바로 이 쿠리바야시의 면모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쿠리바야시는 경력도 뭐 주미 일본 대사관 근무하고 육군성 대외기관 정책부서 주로 이런 데 근무를 했다고 하죠. 전운이 감돌던 일본 육군 내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하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췄던 소수파이기도 했고, 기존의 일본 군사교리 틀을 깨고 오직 이기는 것에만 집중한 작전 개념과 전술을 적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동굴고수방어, 지하갱도 및 터널 건설, 다중방어진지 구축, 그리고 반자의 공격 금지. 일본의 전통적인 방어 전술은 처음부터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고 방어의 일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전선이 뚫리면 적진의 중앙을 향해서 반자에 공격하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방어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쿠리바야시는 그게 승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반자에 돌격하고 한 군데라도 뚫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거는 전투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군을 섬 안쪽으로 계속 끌어들이면서 피해를 강요하는 종신방어, 게릴라전,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의 전술이 인데, 오늘날 말하자면 이것을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쿠리바야시 고생을 많이 했죠. 1944년 6월 20일을 전후한 시기로 한번 가볼게요. 전투가 있기 전입니다. 쿠리바야시가 왔어요. 와서 굉장히 서구적이고 일본의 기존의 전통적인 전술과는 다른 작전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해군은 이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1944년 말까지, 그러니까 1944년 말이면 미군의 공격이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군은 계속해서 쿠리바야시의 뒷발을 깝니다. 작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쿠리바야시는 해군이 필요하단 말이죠. 결국 쿠리바야시는 해군과 협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부 병력과 화포를 스리바치산 일대에 배치해서 해안 방어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화포를 뒤로 다 빼놔야 생존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해군이 함정 쏴야 돼, 저거. 미군 배 깔아앉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함정 상륙정에 포 쏘다가 그 위치가 드러나갖고 초기에 포를 많이 잃었거든요. 두 번째, 미군 함정에 대한 포격을 하기로 합니다. 미군 함정에 대한 포격을 하려면 포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가 앞으로 나오면 그 포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리 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그 포의 위치가 들키고 조기에 미군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초반부터 포는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쿠리바야시가 안 하려고 한 건데 결국 해군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합니다. 세 번째, 비행장 방어 작전을 준비하고 즉각 복구가 가능하도록 공병을 주변에 대기시키기로 합니다. 이건 고집이죠. 전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올 수 있는 일본 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해군의 이상한 고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쿠리바야시가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자고 해서 결국은 거기다 갖다 놔요. 사실 이 공병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쿠리바야시의 작전 개념에 의하면 장애물 구축, 갱도 기능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써야 되는데 멀쩡한 공병부들을 비행장 옆에다 갖다 놨어. 그만큼 유유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전투에서 미군이 6,000명이 전사하고 2만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일본군은 전사 2만 명. 참고로 일부 살아남은 인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섬에 숨어서 미군을 기습하고 약탈하고 소규모로 했다고 해요. 그 오노 토시코 중인지 뭔지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3인이 자그마치 4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섬에 은거해 있다가 1949년 1월 6일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오지마 전투 경과를 제가 쭉 말씀드렸고, 쿠리바야시가 어쩔 수 없이 해군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양보한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 하나하나가 일본군의 더 많은 피해, 더 빠른 경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의 일본 측의 결정적인 하루는 전투 감각이 없는 해군의 아집과 편견에 밀려서 작전 개념을 거래하고 협상해야 했던 1945년 1월이 이오지마 전투의 일본 측 결정적 하루입니다.